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민 박사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다른 방송도 좀 보니까 세바시 어쩌다 어른 네. 또 3프로 TV 등 또 여러 방송들에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소개하실 때 멸종위기 1급 토종 문화 심리학자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심리학에서 문화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요. 예. 또 이제 전공도 이제 과거에 있다가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고. 네. 그 중에 또 한국인 심리학, 토종 이런 토착적인 주제를 하시는 분은 더 안 계셔서 네. 스스로 멸종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좀 명칭을 살짝 바꿨습니다. 예. 그 심리학계 기대종이라고. 기대종이요? 예. 이제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생물종. 예. 그런 존재입니다. 약간 맥이나 네. 그런 종류인가요? 그렇죠. 이제 반드시 좀 있어줘야 된다. 이 토종문화 심리학자라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드문 그런 분이신데 이것을 고집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심리학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심리학에도 비교 문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특히 이제 동양과 서양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이라고 뭉뚱그리기에는 한국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고 색다른 독특한 측면들이 이 부분은 미국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안 하시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들 이렇게 각광받는 주제가 아니어서 저는 이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찾아보니까 많은 그런 책들을 쓰셨더라고요. 그 책들을 조금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나온 책이 이제 11권째 책입니다. 11권째요? 교과서 이런 교재 빼고 제가 작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쓴 책이 이제 11권째인데요. 11권을 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일단 이제 여러분이 아무래도 보셨을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됐던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이제 심리적인 차이를 세바시에도 나와서 소개되었던 그걸로 이제 세바시에 처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보셨음직한 책이 호모 피델리스,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한국의 종교 현상 중에서 무속과 관계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 부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굉장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이 국장이라든가 이장의 현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 좀 역사적인 배경부터 좀 살펴봤고요. 그 책이 최근에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살짝 전에 나와서. 또 제목이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의 감정에 대한 책입니다. 감정이 보편적인 속성이 있고 또 감정의 종류 중에는 특정 문화의 언어로 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들은 이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감정을 사용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감정들을 좀 따로 다룬 책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네. 그런 심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안다기보다는 잘 알고 싶고요. 아, 네네. 그 책을 여러 권 쓰시면 네. 이 책은 잘 될 것 같다. 아. 이런 감이 조금 네. 생기실 것 같아요. 이렇게 11권이나 이렇게 네. 쓰셨으니까 이번 책에 대해서 감은 어떠신가요? 이번 책은 감이 좋았습니다. 아, 네네. 예. 이게 역사적으로도 뭐 영조나 정조 대왕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심리학 쪽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 덕후 분들도 관심 가지실 만하고, 네. 제 생각은 또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도 느꼈지만 이게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버지고 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네. 영조와 전조는 또 조선 관계고 네. 또 그 가운데 뭐 여러 또 가족들 또 친척들 뭐 아는 사람들 이게 다 얽혀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 그 가족 관계 접목도 해봤고 네네. 또 이런 식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저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네네. 해서 이 책은 약간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호주를 갔다가 대학교 네. 1학년 때 왔는데 그래서 그 역사에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이 책 보면서 이런 가족 관계가 이렇게 쫙 딱 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게 들어왔는데 진짜 한국인들이 관심 있는 그런 왕의 그런 스토리들, 가족들의 그런 스토리들에다가 심리학적인 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좀 깊어졌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선 역사 또 왕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네. 예. 제가 사실 역사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요. 네. 사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네네. 여기저기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당시의 그 분위기가 이제 인문학이 많이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순수 인문학 이런 역사학은 네. 취업도 어렵고 좀 네. 어려워질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할 무렵에 이제 심리학이 좀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래에 그 뜰 학문으로 심리학을 해라. 그래서 주변인 사람들이 예. 얘기를 해서 이제 역사를 접었는데 이게 안 접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심리학과 가서도 거의 제가 뭐 부전공까지는 안 했는데 그 사학과가 뭐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전공 중에서도 문화심리학이라는 전공이 어떤 이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네. 학문이다 보니까 네. 제가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지식들이 또 도움이 되고 네네. 또 역사를 보는 방식이 또 이제 심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같이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역사를 또 조선 역사를 알긴 아시겠지만 또 좀 공부한 지 오래된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렇게 좀 그 가족 관계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네네. 있을까요? 그 숙종 아버지부터 시작되나요? 그 책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조, 사도세자, 정조를 집중적으로 네. 다루려고 했는데 네. 영조의 성격부터 이제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숙종의 성격도 또 이해를 하려니까 숙종의 어머니, 숙종의 아버지, 어머니가 명성왕후. 아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명성황후. 예. 네. 명성황후는 그 고종 황제의 비이시고 명성왕후입니다. 이분은. 그 명성황후가 네. 굉장히 드문 인물이더라고요. 예. 이 굉장히 세자빈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세자빈부터 해서 시작해서 왕비가 되고 이제 대비까지 네. 가신 네. 거의 유일한 분이죠. 예. 또 굉장히 이제 명문가 서인 그 계열의 명문가 집안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 성격도 굉장하셨던 분이고요. 또 기질적으로도 약간 그
이제 영조 사도세자도 그렇고 정조도 굉장히 화병 기질이 있으시거든요. 본인들이. 네, 화가 많은. 네, 네. 예. 이 기질이 아마 이 명성황후부터 오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명성왕후의 아들이 숙종이고 그렇죠. 또 숙종의 첫째가 경종이고 또 동생이 영조고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고 예.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 네. 와, 예. 예. 그 목차를 보면 숙종은 좀 반사회성 성격이 네. 좀 있고 경종은 우울장애와 또 조현병, 예. 그리고 강박의 영조, 또 사도세자는 경계성 성격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왕들에게 좀 진단명을 내리실 때 네. 약간 이 시도가 전에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처음이라면 책에 이렇게 책에 실으실 때 좀 조심스럽진 않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정신과 쪽에서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진단을 하신 사례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도세자 같은 경우가 특히 연구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조울증, 소위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그런 진단도 내려진 적이 있고 네. 우울 장애, 네. 또 영조나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병, 한국적인 이런 우울 장애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보니까 영조도 이렇게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그렇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실존 인물을 다루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네. 또 저는 이제 임상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원래는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또 이제 선택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뭐 반사회적 성격, 뭐 강박성 성격 이렇게 그 성격 장애라는 말은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 장애 분류로는 이제 이런 성격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명확히 이제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격 장애라고는 안 하시고 이렇게 성격이라고 그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32년 차 된 조울러로서 이런 왕가에도 나랑 비슷한 분이 계셨구나라는데 약간 위안이 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 쓰시면서 그러면 조금 정신건강 커뮤니티도 염두를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이 나온 출판사에서 썼던 이제 전작이 그 문제적 캐릭터 심리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한 책이었거든요. 재밌겠네요. 네네. 그래서 좀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 이야기로 저는 접근을 해서 역사적 인물의 어떤 캐릭터를 분석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쓰시면서 그래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좀 특히 더 이렇게 마음이 짠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물이 있었을까요? 가장 이제 주된 인물이자 가장 마음이 많이 가고 불쌍했던 분이 아무래도 사도세자시죠. 진짜 그 사도세자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저도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가혹했죠. 그리고 아빠로부터 정말 그런 그 외모 지적이나 아니면은 의복 지적 이런 거 거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영조가 특히 또 깔끔한 분이셨어가지고 또 지적하고 또 아빠로부터 그런 말 듣고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막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아들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영조의 성격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편집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네. 어떤 건가요? 편집적인 예. 편집성 성격은 이제 A군 성격 장애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A군 성격 장애의 특징은 조금 굉장히 좀 독특한 인지입니다. 사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분들인데 편집성 성격은 이제 피해 의식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다.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게 기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못 믿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나한테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래서 거죠. 편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네.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결백을 얘기를 해도 뭐 거짓말이다라고 다 몰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해석을 그렇죠. 하고 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구나. 네. 영조가 이렇게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저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경종 자기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찬 곶감과 또 게장, 게장 그걸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몸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에 독약이 있었다라는 그런 독성이 있는 성분이었죠. 그걸 이제 영조가 처방을 했죠. 또. 그렇게 되면서 왕이 됐는데도 뭔가 시선이 형을 독살했다. 당대에서부터 계속된 이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이제 의심하는 세력들이라고 이제 본 거죠. 당연히 또 그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영조가 꽤 오랫동안 왕을 했어요. 왕자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세자가 거의 없었죠. 계속 없었다가 아니요. 경종이 계속 세자로 있었죠. 경종이 이제 숙종의 세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정도 세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영조는 그냥 왕자 1이었죠. 경종도 보면은 우울장애 그리고 또 조현 이런 쪽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종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종이 세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종의 어머니가 장희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종이 세자가 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폐비가 되거든요, 장희빈이. 그러면서 경종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진 거죠. 분명히 이제 국본인데 어머니는 폐비가 되고 경종을 편들어줄 사람이 이제 거의 안 남은 겁니다. 물론 이제 소론 세력이 경종을 밀긴 했는데 숙종은 경종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세자 시절부터. 그래서 거의 영조가 사도세자를 소위 갈군 것처럼 그렇게 괴롭혔고요. 말끝마다 이건 누구 아들이라 저렇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그런 이제 압박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신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진짜 좀 상처가 될 것 같은데 그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폐비만 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사약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장희빈이. 그때 또 경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오히려 이제 인현황후 정비가 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빈소를 지켜야 했고 또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이런 애원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자기의 그런 무력감을 또 경험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 거의 외상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죠. 근데 그걸 또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세자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눈치는 봐야 되고 또 신하들이라든지 이제 노론에서 연인군, 그러니까 영조가 있었기 때문에 노론하고 소론? 그게 뭐죠? 저도 정확히 잘 몰라요. 숙종 시대의 이제 당파인데요. 원래는 이제 서인이라는 한 식구들이었습니다. 이제 노론 약간 나이가 있는 신하 위주로 이제 노론이 형성이 되고 좀 젊은
신화를 위주로 이제 소론이라고 그렇구나. 파가 갈렸는데 예. 약간 장로 느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 이쪽 분들이 이제 노론. 네. 그리고 이제 노론은 그 연인군을 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론은 이 소로 저기 누구냐 경종 예. 세자 때 예. 세자 윤을 밀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노론과 소론의 이 당파적 다툼이 심해졌고 예. 그 당파의 싸움 속에서 또 이제 경종과 연인군이 또 서로 굉장히 눈치 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죠. 연인군이 누구였죠? 연인군이 영조가 되는 거죠. 연인군. 네. 영조라고 되기 전에 불렸던 예. 저도 아무래도 조울증이 있다 보니까 경종이 조현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경종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그 기록에 나타난 바로는 경종은 굉장히 말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표정도 없고 말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억눌린 좀 우울 상태의 만성적인 우울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어떤 한 사건에서 이제 그 사건이 그 이제 영조를 굉장히 죽음에 거의 이르게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신이 목사라고 하는 이제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우울한 모습과는 또 굉장히 다른 분노에 차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울증, 양극성 장애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부왕, 숙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빈소에서 별로 슬퍼하는 티도 안 내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막 웃고 이런 모습이 이제 신하들에게 목격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헛골을 듣는 게 아닌가 이제 당대에 이제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현병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조선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에 걸쳐서 보면은 숙종도 약간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아들 둘 경종과 또 영조 이렇게 둘 다 또 우울장애적인 거와 또 약간 조울적인 부분이 있었고 영조도 보면은 그런 그렇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면서 또 편집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아들 사도세자도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힘든 그런데 또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또한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화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대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다른 왕들에게서는 보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특히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영조, 사도세자, 정조 이제 이 3대가 중요한 게 그 전부터 굉장히 정통성 있게 이어내려온 집안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유전적인 부분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인조나 그 중종 같은 경우는 이제 왕자였다가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의 왕하고는 사실 좀 끊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 성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거의 인조부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이제 한 핏줄이에요. 정통성이 있는. 그래서 그래서 더 가족력이 조금 더 그렇죠.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숙종의 어머니 영성황후의 기질이 좀 그랬던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게 이제 숙종에게로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숙종의 아들인 이제 영조와 경종에게도 많이 간 것 같고. 또 사도세자나 정조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도세자 이렇게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진짜 짠해서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굴까라고 조금 궁금했어요. 이 책을 쓰시면서 좀 주인공 같이 느껴졌던 인물이 있을까요? 누구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저는 아무래도 사도세자죠. 사도세자는 이제 왕이 되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당했고. 근데 이때까지 뭐 사극이나 사실 제 학자들도 그 사도세자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그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저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보통 이제 사도세자는 굉장히 정상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이상해가지고 네. 죽음에 억울하게 이르게 됐다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건 또 워낙 영조가 네네네. 독특했다 보니까. 예, 특이하고 아들을 많이 괴롭힌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예회복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괜찮았는데 운이 나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왕이 못 되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예. 많이 얘기를 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세자를 좀 이렇게 비운의 왕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물론 비운의 왕자죠. 그 영화 사도도 네네네. 조금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사도세자 자체의 그런 결함, 사도세자의 성격 자체에도 문제는 있었다. 네네. 그것을 이제 영조가 안 좋게 봐서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 정말 나이 들어서 거의 그 조선 시대에는 할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서 아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그 기대감에 못 미치는 또 왕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세자는 조금 학문보다는 이런 무예나 아니면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영조 눈에는 뭔가 좀 성에 안 차는 그런 아들이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일단 이제 영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아까 이제 형을 독살했다는 의혹, 네. 그 전에 영조 어머니가 천비였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 컴플렉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런 부족했던 정통성이나 이 컴플렉스를 아들이 메꿔주기를 원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사도세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효장세자라고 이제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10살쯤에 이제 독살설이 있는 의혹의 약간 죽음을 맞이를 했고요. 그래서 더 다음에 태어난 아들한테 기대가 더 컸겠죠. 그래서 이제 42세의 사도세자를 보게 되는데 또 이런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무 일찍 세자를 세우고 또 너무 일찍 그 부모 손에서 떨어져서 어머니 손에서 떨어져서 이 동궁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때부터가 좀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달 심리학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세자로 세우기 전에는 좀 엄마나 아니면 이렇게 애착 관계가 좀 건강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세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좀 이르게. 그렇죠. 보통 조선시대에서 세자가 10살 정도에 되거든요. 7, 10살은 최소한 좀 넘어서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근데 한 살에 2살에 세자가 되고. 바로 이제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급했네요. 영조가. 영조가 많이 조급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기 교육의 그런 폐해죠. 지금도 약간 어디선가는 나타나고 있는 문제고요. 네네. 그래서 그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내인들, 궁녀들 손에서 자랐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4살 정도가 되면 이제 자아가 발달을 하고 뭐 에릭슨 발달 단계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주도성 대 죄책감 뭐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사회적 역할, 뭐 사회적 규범 이런 걸 배우면서 나를 조절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궁녀들이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경궁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7살 되면 벌써 아버지 어머니를 어려워해요. 만나기 싫어하고 아버지 어머니 온다 그러면은 막 되게 이제 세수도 안 하고 막 옷도 안 입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이제 놀려고 하는데 그 노는 게 이제 그 무예라고 나중에 약간 그 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원하는 만큼 노는 게 건강한 거죠. 네네네. 커서 안 그러고. 사실 이제 여염집 아이라면은 그 나이에 그러고 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영조의 모든 기대를 떠안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 영조를 보게 되면 참 그 컴플렉스가 얼마나 해결되지 않은 컴플렉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거를 좀 느끼게 예, 되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예. 그래서 이제 영조는 사도세자가 자기 컴플렉스를 좀 씻어줬으면 이게 이제 컸을 텐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가 좀 성장을 해서 세자의 그런 세자 교육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 이제 7, 8살 돼서 교육으로 그렇게 예. 투자를 했는데. 네네. 그 시점에서 이제 사도세자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죠. 근데 또 공주들한테는 네. 또 그러니까 안 그런 공주도 있었지만 예뻐하는 공주는 엄청 예. 또 예뻐해요. 예. 그 편애가 그 편집성 인물들의 좀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예. 나를 좀 비난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적의를 내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너무 이뻐하는 그래서 편애의 아이콘이죠, 영조가. 아이고 정말 사도세자가 얼마나 예, 너무 불쌍합니다. 사도세자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은 사도세자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다든가 화를 못 참는 그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청소년기 이후의 사도세자의 성격을 이제 경계선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15세가 될 때 대리청정이라는 거를 영조가 시키는데 이 대리청정은 사실 그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이렇게 왕 수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조는 이제 본인 자체가 이제 왕위에 욕심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했어야 됐어요.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저 사람이 형을 죽이고 왕이 됐다. 권력욕 때문에 이 오해를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왕위에 욕심이 없다. 그래서 애 좀만 크면 내가 넘겨줄 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대리청정을 시킨 거죠. 근데 그게 15살 때였는데 15살은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옛날은 뭐 결혼하고 할 나이긴 했지만 이제 완전한 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좀 형성돼 가고 있는 인격. 보통 10살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예. 왕들은 조금 더 일찍 결혼을 했고 그런 좀 불안하고 좀 형성돼 가는 과정이었는데 또 영조가 대리청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뭐 이렇게 또 혼을 내다가 안 물어보고 하면은 왜 안 물어봤냐고. 진짜 잔소리의 끝판왕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발달 심리학에서 이제 교사나 부모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중 메시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일관성이 없는. 네네네. 그래서 그 시절에서도 세차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이제 좌절스러운. 그 책에서 보니까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하는 그런 훈육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좀 바른 훈육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훈육을 하되 그래도 친밀감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 네. 아무리 이제 왕 수업이라고 해도 이제 아들인데 그 부자 관계는 뭐 모자 관계도 그렇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친밀감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친밀감이 빠지는 순간 이 아이들의 이제 그 성장기 아이들의 성격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재벌가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베테랑인가요 영화? 예. 베테랑. 하필 또 이제 사도세자로 출연했던 유아인 씨가 재벌 2세로. 맞아요. 오버랩이 되는. 예. 보통 이제 재벌가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랑 오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죠. 워낙 바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재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십 위주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녀들은 또 그 아버지의 기대에 맞게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밀감이 빠지고 성취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시오패스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
실제로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예. 그래서 이제 베테랑의 그 유아인 씨처럼 되거나 예. 사도세자처럼 예. 내가 뭘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권력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휘두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왕이나 아니면은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리뷰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진짜 재밌는 컨텐츠 만드실 것 같아요. 네. 예. 경계성 성격과 조울증과 네. 약간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네네. 경계성은 감정 기복이 심하지만 약간 날씨 같다면 조울증은 조금 계절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계성은 조금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네네. 이게 굉장히 크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 성격은 이제 성격으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기질이나 양육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서 성격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특성. 네네. 이죠. 그래서 이제 조울증은 좀 뭐 어떤 특정 사건으로 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 기질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네네. 증상 자체는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경계선 성격은 좀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계선 성격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 취약한 자기상. 이거든요. 이제 뭐 생물학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부모의 좀 감정 쓰레기통과 같은 이제 좋은 감정이 들면 막 너무 잘해주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너무 학대해 준하는 뭐 그런 취급을 받으면은 그래서 뭐든지 다 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양육을 만약에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상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갈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정을 받을 때는 좀 살짝 괜찮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충동적이 되는 거죠. 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저자께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근거해서 한 인물 한 인물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동안 집필을 하시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네네. 예,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역사에 관심은 많고 책은 많이 읽었지만 이제 역사적인 그 트레이닝을 역사하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았지만 그 역사 전문가들의 도움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 보시면 이제 고래 역사문화연구소라는 단체가 있고요. 젊은 역사학자들의 모임입니다. 후배들도 있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자료는 다 한번 찾아주셨고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지인 찬스를 좀 쓰셨군요. 찾고 이렇게 한 거는 또 저도 뭐 여러 그 검증을 다른 사료로도 검증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고래 역사문화연구소 회원들한테 이제 검증을 또 받았죠. 그래서 없는 거를 제가 인용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게 기획 자체는 20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바로 쓰는 게 또 엄두가 안 나서 그쵸. 좀 늘어지다가 좀 자료가 모이고 해서 본격적으로는 한 1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책 써야지 계속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이게 딱 써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차를 잡는 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좀 어떻게 11권이나 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책을 써야 되는지 좀 사석에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필로그